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연을 진행하게 된 신원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새로 고친 강연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가 좋든 싫든 억지로 쌓아온 지식들이 맞는가에 관한 의문적으로 출발한 기획된 강연이고요. 매달 한 번씩 저희가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한 번씩 저희가 기획을 해서 강의를 해서 저희가 찾아뵙고 있고요. 이번 강연에는 저희가 청춘공감이랑 크리에이티브 피플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이콥 동네 생협 그리고 열린 네트워크 사대법인 인본사회연구소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요. 오늘 강연 총 시간은 1시간 30분 동안 여기 계신 박시우 선생님 강의를 하실 거고요. 나머지 30분은 질의응답을 받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강사이신 박시우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박시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 방향으로는 심리학, 원래 전공이 심리학이기도 하지만 원래 사실 저는 심리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교에 심리학 1학년 1학기 심리학 결론을 들었을 때 심리학 결론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1학년 심리학 결론 원투를 전부 FF를 받았어요. 그리고 1학기 그 평점이라고 그러죠. 1학년 1학기 평점 0.5를 평점을 받아가지고 심각하게 그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다른 데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심리학과를 갔을 때는 심리학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심령학하고 제일 가까운 게 심리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실 심리학과를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첫 시간에 첫 교수님의 첫 강의가 제목이 심리학은 심령학이 아니다 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딱 충격받고 딱 교육으로 들어갔는데 시작하는 게 일단 뇌부터 시작했네. 뇌 딱 그려놓고 자 여기 있는데 뇌 시각 피질이 어디 정도 자리 잡고 있고 뭐쫙 설명을 하셨어요. 왜 생리학 공부를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거의 학과를 포기하다시피 이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회에 되돌아보고 사회 와서 이제 뭐 뭘 공부할까 하다 보니까 뭐 경제학, 경영학 뭐 이런 걸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으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전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다시 느낀 거는 내가 옛날에 배운 심리학은 정말 질 떨어진 심리학이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을 제가 배우러 왔을 때 그때 심리학은 교수님들이 어디 미국 가서 배운 심리학이잖아요. 그 심리학을 배워왔을 때 그분들은 20대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50대가 됐어요. 그 가르치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심리학의 기준들이 보면은 자기 10년, 20년 전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딱 배웠잖아요.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20년 지났어요. 그때의 심리학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지금의 심리학은 너무 많이 변해 있어요. 심리학이 사실은 어떤 위기에까지 이제 놓여있는 상황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결합된 진화심리학하고 그리고 물리학하고 생화학 쪽에 들어가 있는 복잡계 심리학, 복잡계가 들어가는 그쪽을 이제 방향을 사실은 조금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글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신데 학생 아니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시고 다행스럽게 학생이고 그리고 1, 2학년들 있으세요? 저 1, 2학년들도 많으시네. 1, 2학년들이 저는 이제 이 제목을 딱 정했을 때 이제 자기개발의 이중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개발에 충분히 지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왜 1, 2학년들에게 왔을까? 한번 궁금한데 한번 찍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뭘 듣고 어떻게 왔어요? 소개해봐. 소개받고 누구한테?
친구 왜쿡 찌르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 저도 홈페이지에서 정말 맞아요. 괜찮을 것 같다. 제목에 낚여서. 네. 또 아까 저쪽 계신 또 저는 원래 박견 선생님 제자여서 왔는데 그 1, 2학년이지만 아직 자기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동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자기 개발에 지치신 분? 아우 자기 개발 안 지치셨네. 자기 개발 안 지치셨으면은 계속 자기 개발하지 왜 왔어요? 자 이거 좀 늙어 보이는 학생이 누가 있나 보다. 작동해서 몇 학년? 4학년 남녀예요? 어떻게 왔어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자기 개발에 뭐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전공상이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텝 경쟁에서 약간 이제 좀 벗어나 있긴 한데 그게 조금 허구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공이 뭔데? 결과는 같이 친구 딱에 같은 과? 아니요 약간 부산에서 계약을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자기 개발하면은 뭐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기 개발의 대표적인 거 외국어, 거의 영어, 토익,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OA,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나 자격증, 엑셀 뭐 이런 거. 또 뭐 있어요? 인턴 인턴? 어디서 이제 거기 일 좀 해보는 거, 뭐 저임금 일해보는 거, 오케이. 그리고 또 성적권. 성적 관리. 성적 관리가 자기 개발에도 속해요? 성적 관리. 학생이 기본인가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죠? 뭐 그 정도인가요?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 참 좋습니다. 저도 자기 개발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 자기 개발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죠? 자기 개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토익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익 이성수가 좋으면 확실히 취직이 잘 되나요? 그건 아닌데 낮으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문제는 그러면 낮지 않은 정도만 하면 되겠네, 그죠? 제가 이 학생들 20년 전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하고는 좀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르긴 달라요. 저희는 이제 한참 산업화에 있었고 일자리가 뭐 나름대로 많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일자리가 굉장히 없는 때 이제 이거 나오게 됐기 때문에 뭐 경쟁이랄까 자기 경쟁들이 굉장히 좀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 사실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더 나쁜 거는 방향 전체가 이 자기를 위한 정말 개발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개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하면요. 심리학과니까 그 심리학과 중에서 착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요놈 있죠. 이놈이 요놈하고 그러니까 요 A하고 B하고 색깔이 같답니다.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볼까요, 우리? 요거 같은 색깔이거든요. 쭉 가면은 A하고 똑같죠. 갑니다. B로 똑같죠. 이 눈에서 보이는 착각인데 심리학과니까 내가 이거 하나 안 하면 또 무지하게 섭섭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 착시와 착각은 이제 그 인간이 진화를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물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영암 중심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주변 사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색깔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 자체의 고유 주파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변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저는 요 책을 요걸 많이 쓰는데 요게 이제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에요. 한번 보신 적 있죠, 다들? 예. 처음 봐요? 자, 이 보시면 여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예요, 그럼 지금? 파이프. 파이프가 아니잖아요. 파이프를 쓰는 파이프. 뭘로 보이세요? 파이프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답을 말하면 이거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게 파이프이냐, 파이프 아니냐라는 이제 하나의 단서가 잡혔을 때, 그 단서에서 묶여가지고 답이 이제 파이프냐 아니냐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파이프는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프라고 해야 되니까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선택의 프레임에서 파이프냐 아니냐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주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이게 언어의 문제이기도 한 건데,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그 니체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니체가 이제 권력의 의지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제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답하고 또는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 또는 선언 자체에는 뭔가 모종의 권력 의지가 있다고 해요. 지향점이 있는 거죠. 그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 놓여 있게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이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이것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무엇인가를 제기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꼭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기 개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개발로 어쨌든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개발이 과연 그 의미 자체, 거기서 던져지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 개발 자체를 요구하는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다. 타당한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담론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모든 인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정말 인간은 남자 말고 여자 외에는 없나요? 아니요, 실제로 중성적인 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성적인 성들은 예를 들어서 남자의 몸을 가지지만 여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기가 양성부유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이 선언,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자연계에서는 끊임없이 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이에서 얼마나 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변이가 우수하게 퍼져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다윈의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에서 인간의 운명으로 딱 양자를 갈라버리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19세기까지 여자는 특히 이제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거꾸로 해요. 여자의 모체가 여자고, 여기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흠뻑 젖어가지고 남자로 한 번 더 발전 내지는 대화하는 거거든요. 남자로 말하기 발전일지 대화일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로 나눴을 때 19세기만 하더라도 이제 그 남자와 여자도 아닌 것들은 결합이 있는 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현대의 이제 근대 학문의 한계를 가진 겁니다. 근대 학문이 뭐냐면요,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뭐든지 근대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들이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원래 문사철이라고 불리는 인문학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은 귀족의 학문이었어요. 그 아주 대대로 귀족 계급의 학문이었는데 이 귀족 계급의 학문이 실제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산업 그 혁명 시기에 그 신흥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는 부르주아지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계급이 등장을 하는데 귀족들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르주아지들은 또 가지고 있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 등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근대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은 예측이 가능하고 결과를 산출해냈거든요. 그 자연과학의 특징을 사회과학으로 전환시킵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 사회에 대한 학문조차도 그 뉴턴적인 그런 이제 그 근대 자연과학의 성질을 빌려서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력을 만든 게 이게 그 근대 사회과학이고 그 사회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종영곡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벨커브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모든 그 대체 또는 이제 그 관찰에 있어 가지고 평균적인 그 특성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설문조사할 때, 선거 설문조사할 때 많이 쓰잖아요. 뭐, 표본 오차, 오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죠? 요 안에 있으면은 정상.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정상. 요 밖에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요걸 이제 그 모든 조명곡선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통계학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근대 사회과학이 이제 힘을 얻어요. 경영학도 예측 가능하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인간에 있어가지고 인간을 근대 인간의 그 산술 평균, 그러니까 합의거든. 산술적으로 이제 대충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을 인간으로 가장 정상적인 인간으로 바라봤는데 이 정상적인 인간이 정말 정상적인 인간인가요? 산술 평균적으로 여러분 여기 모아가지고 쭉 모아가지고 특징 다 파악해가지고 그 중에서 평균 점수도 안 매겨가지고 가운데 딱 있는 사람이 딱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정말 인간을 대표하는 표면적인 평균적인 인간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인간 자체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자기 개발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거 특히 나도 옛날에 뭐 자기 개발 한답시고 뭐 경영학도 공부하고 뭐 컨설팅도 좀 해보고 뭐 OA도 뭐 수많은 과정을 좀 몇 개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제일 곤란한 거는 문제는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거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을 꼭 하게 돼요. 그런 문제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을 요구하는 그 현대적인 사회 자체가 원래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전에는 기업이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킨 거거든요. 옛날에는 영어 필요하면 무역회사 들어가서 영어 배워야 됐잖아요. 배우면 됐어요. 왜 그럼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고 영어 공부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다 배워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기업이나 어디선가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서 잘 됐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전가시켜놓고 이것을 자기개발이라는 딱지를 사실상 붙였어요.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뭐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당혹스러운 거죠. 두 번째로 자기개발이 또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 불신성, 신화 같은 게 있는데 자기긍정이에요. 자기긍정. 그러니까 끊임없이 긍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물론 이렇게 좋죠. 뭐 자기긍정하면 뭐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좋죠. 그 론다번이었나 그 시크릿 글 본 적이 있어요. 다 보신 분, 읽어보신 분. 우와, 많구나.
나는 그거 보고 이제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세계가 나의 마음대로 움직인다를 위해서 양자의 끝까지 동원을 하더라고. 예. 이 양자는 이제 위치와 운동성을 동시에, 질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고, 그런 이제 자연과학적인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을 동시에 내가 보는 순간에 광자가 부딪혀서 그 양자를 날려버리니까 내가 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확장을 해나가더라고요. 와, 이 참 정말 대단한 근데 거기에 모든 분들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나한테도 몇 번이나 이 책을 들고 이 추천을 해서 나보고 읽어보라고 한 사람이 두지부셨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요새 아직도 좀 그럴듯합니까, 그 책? 읽고 나면 참 허무하죠, 나중에는. 시기가 지나면. 예. 사실 이제 인류의 문제를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몇 시쯤에 20분. 큰일 나네. 1시간 반은 1시간 인류의 진화를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진화 심리학이 있어가지고 진화론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사실 인류는 이제 700만 년 전에 이제 유인원부터 분화를 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사실 최종적으로 25만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만 년 전부터 이제 농경 사회에 이제 본격 진화하면서 사회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떠냐면은 전 세계의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70억입니다. 70억. 500만 명? 아, 그렇죠. 그때 인구들 우리들이 모여 살았을 때는 3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적당한 최대 집단이었어요. 인간 집단.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여기는 이제 다 좀 더 커지면은 본격적으로 커지기보다는 그냥 이제 북아메리카를 가고 오세아니아를 가고 열심히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 30명에서 150명의 인구 집단에서는 정신병적인 문제가 크게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가 딱 진입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큰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인구들이 이제 주변 부족들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족들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밀집화된 사회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의 정신 능력이 동시에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상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WXY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누구나, 남자들 대부분 다 상상할 수 있죠. 이게 뭐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신적 능력들을 우리는 캐치를 해낼 수가 있는데, 다른 유인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여기까지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인류는 25만 년, 700만 년의 역사 중에서 우리의 사고가 대부분이 진화적인 인간으로 남아있는 과거의 버릇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것.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제 단것, 당분은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당분을 안 먹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분은 땡기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이제 이 백화현상이라 해가지고 등심도 제일 맛있는 부분이 기름이 잘 퍼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름이 무슨 맛을 냅니까? 단맛을 내거든요. 즉 인간의 두뇌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된 게 단 것은 고칼로리고, 고칼로리니까 그것을 많이 섭취하라는 명령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가지고는 너무 많은 당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변화할 수 있었으면 벌써 당분을 싫어했어야 정상인데 아직도 당분에 대해서 땡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인간이요, 20만 년, 700만 년의 인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설명을 할까? 사실 조금 더 설명합시다. 어차피 진화 심리학 쪽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다인 진화론 약간만 설명할게요. 요약해가지고. 다인 진화론에 있어가지고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이 있는데, 이 자연 선택하고 적자 생존은 약간 좀 달라요. 자연 선택은 그야말로 환경의 최적인 경우가 이제 자연 선택을 뜻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선택은 뭐냐면은 이제 다윈 이론에서 12년 뒤에 다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작의 꼬리 같은 걸 봤을 때는 공작의 꼬리 같은 경우는 생존에는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굉장히 환하게 발달시켰단 말이죠. 얘는 생존이 안 되는 이 꼬리를 왜 발달시켰을까? 이 공작의 꼬리만 봐도 이제 구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랬어요. 12년 뒤에 이제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서 성선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존보다는 번식을 잘하는 게 더 장땡이다 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내놨어요. 성선택의 가장 간단한 내용으로서는 이제 수컷끼리 경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집단에서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그 자손의 95%를 낳습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 공격력, 전투성을 최대한 발달시키고 동시에 이제 몸집을 키우게 되잖아요. 바다코끼리 보면은 저런 게 뭐 때문에 살고 있을까 하는 거 의심스러울 정도로 둥해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바다코끼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사슴끼리 뿔을 키운다든지 이런 수컷끼리 경쟁을 나타냅니다.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에 비해서 공격성이 400배 정도 써요. 44배 이상 셉니다. 형사처벌에 있어가지고 강력범죄의 경우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강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남자들은 또 그걸 하기 위해 우리도 수컷끼리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용으로 이제 공격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의 심리라는 것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진화적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심리도 동시에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동물에 있어서는 암컷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쫙 이렇게 수컷들이 공작들이 열심히 이제 꼬리를 딱 비추고 있으면은 암컷이 딱 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수컷을 선택해서 교미를 합니다. 근데 강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강간이라는 특수한 이 형식은 인간하고 침팬지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모든 선택권은 이제 암컷 또는 양육 투자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쪽에 가지고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 있어가지고 남자는 예쁜 여자가 이제 오늘 밤 하룻밤 늦게 한번 보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10중 8구 넘어옵니다. 그냥. 근데 여자는 이제 현빈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밤 하룻밤 어때요? 해도 당일날 넘어오는 여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10개월의 이제 임신기간과 약 4, 5, 6년 이상의 양육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투자하는 자원이 훨씬 더 제 개인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리 자체가 신중함을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남자에게 뭐예요? 이 사정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적죠. 투자가 적으니까 남자들은 이제 될 수 있는 많은 여자들을 찝쩍거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이거 쿨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쿨리지 효과가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 쿨리지라고 있는데, 그 쿨리지가 부인하고 같이 이제 암탉 양계장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부인이니까 양계장에 가가지고 저 암탉들은 하루에 몇 번을 합니까? 알고 보니까 저 수탉하고 수도 없이 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영부인이 우리 남편한테 전해주라고 우리 대통령한테. 쿨리지가 이제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또 연계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쿨리지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은 그 수탉은 매번 똑같은 암탉하고만 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여자를 땡기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상황은 옛날에 특히 피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피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성교에 대해서 투자자원 여자들한테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중한 그 습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남자들은 해프기 때문에 가벼운 습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 경향이에요. 요새는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별의 역할 분담 자체가 수렵과 채집 시대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큰 현상으로는 남자는 이제 사냥 이런 데 유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길눈이 밝다라고 얘기해요. 갔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있어가지고. 여자의 경우에서는 애들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멀리 사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냥보다는 채집의 형태, 그리고 양육을 이제 전담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적 정보로서는 남자는 이제 지리적 능력이 뛰어나고, 여자는 대상의 위치 기억 능력이 뛰어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열매가 좀 덜 익었고 어느 열매는 많이 익었고 근처에 위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자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여자들은 이제 위치, 어디에 있는 위치, 어디에 무엇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있는 걸 제일 잘 파악해요. 근데 남자들 부부 생활을 해보면은 남자들이 맨날 묻잖아. 여보 그건 어디다 뒀어? 맨날 물어보는 게 이제 위치, 순간적인 위치를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이제 그런 데 뛰어나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시 이제 그 인간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이게 문명 1만 년의 경향, 특히 산업 사회에 있어가지고 이제 크게 변화된 내용이에요. 이게 총 생산력 자체가 그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계급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이제 계급 전화 정도가 없거나 낮았는데 지금은 이제 부족장, 귀족, 재산 이런 것도 생겼고 인구 밀도도 30에서 150명,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지금 늘어났고요. 옛날에는 미적 탐색범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인이라는 기준 또 미남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서로 탐색했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는 가장 미남과 미녀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하고 결합을 해야지 후손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남과 미녀의 조건을 보면은 짝눈 미남, 짝눈 미녀 없잖아요. 미남과 미녀의 가장 기본은 좌우 균형입니다. 좌우 균형. 그 절름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신체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를 이제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서 제일 잘 나타나요. 얼굴에 이제 피부 상태라는 이런 것들이 피부가 곱바 이런 거는 기생충이 온몸에 별로 없다는 영양 상태가 좋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인의 조건을 보면은 기존적인 미인의 조건은 뭐 긴 머리를 자랑하는 것도 긴 머리 자체는 내가 이렇게 머리를 길게 기를 만큼의 충분한 체내 영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자식을 아주 잘 키울 수 있다는 이제 신호예요, 신호. 아니, 여자분들은 이게 참 거북한데, 진화 심리학이라는 부분들이. 남자들도 그렇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제 법적이고 또는 이제 도덕적인 그런 내용들하고 진화 심리학이 굉장히 상충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고, 음란하고, 또 하나 또 뭐 있을까? 대체로 그래. 근데 우리는 옛날에 일했을 때도 우리는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사실에서 대략 하루에 돌아다니는 게 곧 일이었고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거나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지. 오늘날처럼 8시간, 12시간 이렇게 일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밤 되면 할 일이 뭐 있었겠어요? 경기 없잖아요. 밤딱 딱 깜깜해져요. 그러면은 야행성 동물들, 뭐 호랑이과 동물들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풍지 모아놓고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불도 꺼졌겠다. 뭐 하고. 낮에 일어나면 이제 먹을 걸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한 3-4시간? 굳이 그렇게 일을 해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식습관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똑같이 먹어야지 또 어딘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저 이렇게 늘 있는 되는 대로 먹었어요.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불충분하게 괜찮았어요. 우리가 화석의 그 어떤 조건을, 과거의 조건을 보면은 화석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이제 영양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았어요. 아주 풍족하게 안 먹었더라도. 근데 지금은 삼시삼끼를 이제 옛날처럼 이제 막 때때로 먹지 않고 삼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먹게 됐죠. 그러니까 식생활이 좀 불편해졌죠. 요요 현상 같은 경우도 먹다가 안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체내에서 이제 영양이 안 들어올 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당장 영양분을 내놔라! 라고 몸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다이어트에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인간의 아주 본성이라고 했을 때 본성 자체는 아무리 우리가 상징이 뛰어나고 이제 현대에서 가지고 뛰어난 어떤 사고, 뛰어난 능력, 양자역학, 우주로 나가나 이런 몸을 해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몸과 우리 몸의 마음은 700만 년부터 쭉 내려온 여러분단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경쟁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걸 못하고 있을까? 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받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오면은 이 심리학 자체의 시작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산업혁명기에 이제 그 처음으로 학문을 태동이 되는데 그때 인간은 근대적 인간 이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대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백인의 교육받은 남자에 한정됐었어요. 여자는 결함이었어요. 그때 시작한 심리학입니다. 그 심리학이 조금씩 변화는 왔어요. 그 변화는 되어 왔지만은 여전히 근대 이성적인,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이 전부다. 뭐 코키토 에르고섬, 그러니까 존재한다, 아니다, 뭐 생각한다, 코로나 존재한다, 그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이성적인 인간만이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진화론에서 보는 이제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성 자체가 굉장히 뒤늦게 발달한 근대적 산물인 거예요. 이 근대적 산물에 의해서 일부, 그것도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의식이거든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우리가 나눠지, 아까 편에 구분을 하는데, 그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차지하는 게 한 20만 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한테 의식하면서 말하는 이 자체보다 서 있잖아요. 들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게 무의식이라는 게 그 20만 배 이상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뇌에는 수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이 모듈들이 어디는 이제 내 손가락을 지배하는 모듈이 있을 거고 가만히 있어도 소화를 시키고 있는 모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듈들이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있고 그것을 뒤늦게 통합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의식이고 그 의식이 정제된 것들이 겨우 이제 이성이라는 건데 그 이성을 가진 인간만을 정상적인 인간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잡으니까 인간이 설명이 안 돼요. 현대 심리학 모든 인간에 대한 학문 자체가 지금 봉착해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이냐?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 알고 그런 이제 인간이라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냐라는 거죠. 이 정상적인 인간에 대해서 허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부정하고 허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가를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열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프로페셔널 스킬 같은 거 거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직을 할 때쯤 되면은 세계는 또 뭔가 변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안 변하는 게 뭐냐면은 돈이죠, 돈.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변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돈이에요.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도 뭐 아주 명문대학 같은데, 거기서 한번 원숭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동일보건. 어? 동일보건. 어? 동일보건. 동일도 어떤 실험을 했다고? 아니. 돈을 가르쳤어요, 돈을. 원숭이들에게. 예. 뭐, 이 동전을 가져오면은, 이제 포도를 하나를 주고, 뭐 동전 준 다음에, 뭐 이거 가져오면 바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참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시도를 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동전 하나에다가 포도를 이제 뭐 두 알을 줬다 하면은, 포도를 이번에는 하나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하니까 원숭이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버렸어요. 동전 뭐 집어던지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다 실어보니까 이 애들이 이제 알아낸 거예요. 이제 이 동전의 가치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멋진 사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겼는데, 어느 수컷 이 원숭이가 침팬지죠. 이게 암컷 침팬지한테 다가가더니만 돈을 주고 섹스를 한 거예요. 원숭이 최초의 돈에 의한 매춘이 발생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돈의 위력이 정말 세긴 센가 봐요. 그런데 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돈인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분명히 오신 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주는 그 유틸리티, 효용을 원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 청춘도 시간이 지나면 가고, 늙고 예쁜 얼굴도 사라지고 튼튼한 육체도 이제 구부러지더라도 마치 돈만은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욕구의 대상이 돈이 됐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을 원하는 거죠. 욕망. 그러니까 안정된 욕망. 내가 살아가는데 생존에 있어가지고 생존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또는 무기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원하는 거지, 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닌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걸 돈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대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욕구, 욕망을 전부 다 개념화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숫자에다가 적정한 가격을 매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취직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연봉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뭔가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배웠을 때는 그 회사에서 또는 다른 회사로 갔을 때 더 좋은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배우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는 연봉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봉 외에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 가치가 연봉을 2,500만 원을 받으면은 내 가치는 연봉 2,500만 원짜리 인생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에게 4천만 원의 또는 6천만 원의 비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남들이 보장해주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은 연봉밖에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와는 좀 다른 세계를 한번 탐색을 해볼 것인가? 사실은 이제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런 인문학 강의들이 조금씩 이제 그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요. 현대 사회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뿔뿔이 흩어져나요. 여러분들이 단결하지 않고 흩어져 있을수록 여러분들을 작동시키기가 쉬워져요. 친구들에게 학점 경쟁을 시키고, 연봉 경쟁을 시키고, 야근 경쟁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간질 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더 충성할 거잖아요. 한 놈은 해고하고, 딴 놈 데려오고, 딴 놈 데려오고. 그런 이제 그 순환을 내가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감각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분이 실천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적인 활동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단결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옛날에 운동식으로 단결이 아니라 인간은 어쨌든 이기적 속성과 이타적 속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굉장히 질이 멸멸하게 가게 돼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타적인 사람이 이제 집중력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부추긴 사회가 현대사회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속성을 무조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타고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타적인 속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하고 붙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같은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동시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국지적인 효과를 노려야 돼요. 이게 로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효과를 노려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과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생협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그런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구매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그 구매력을 상대로 해서 좋은 상품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거죠.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방법은 저는 두 가지 정도 봐요. 하나는 정말 지혜로울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결할 것. 이 지혜로운 것, 단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지혜로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은 이 창의성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개발, 창의성을 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자기개발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두 가지 지점에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안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토익 성적이 떨어지니까 토익 성적을 너무 하고 싶죠. 뭐 좋아요. 근데 그 토익 성적을 그만큼 열심히 했을 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면 모르겠어요. 토익은 누구나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별로 비즈니스 스킬 또는 이제 개인적 스킬에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좀 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들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후배들 가끔씩 만나서 이제 취업 공부와 취업 걱정하고 있으면은 그런 얘기해요. 야, 너 저기 그러지 말고 네가 자취생활하니까 자취에서 라면하고 자취생활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 100가지만 모아가지고 네가 먹었던 거 100가지만 모아가지고 한 번에 쭉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내라. 책은 안 팔려도 네 취직자리는 확실하게 보장된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뭐 동래구 살잖아요. 뭐 수영구 살고 해운구 살잖아요. 가서 해운대구에 사는 사람들 지역의 어떤 위치, 인구 변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동장들 이름, 연락처 이런 것만 쫙 한번 조사해보세요. 한 학기 동안.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의 정리된 논문 아니지. 그냥 페이퍼로만 만들어보세요. 이거 딱 돌려가지고 지역구 의원한테 가가지고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좋은 데 취직됩니다. 왜? 국회의원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남에서 안 보이는 거 멀리 떨어진 자격증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가공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스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협업하는 스킬을 배웠어요. 협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 말고 동시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킬 자체를 한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뭐 어떤 스킬이 있느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제 IT 스킬이라고 한다면은 구글에서는 구글 앱스라는 게 있어요. 구글 앱스를 들어본 사람 한번 구글 앱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구글 앱스가 어떤 거냐면은
워드 프로세서 하나를 딱 그 문서를 띄우고 이 문서에서 한 문서를 열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글을 쓰면은 그게 동시에 한 문서에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구글 독스 안 돼. 구글 독스인데 구글 독스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구글 앱스거든. 동시에 구글 독스예요. 구글 독스는 들어봤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회의하는 기법 캘린더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그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으면은 필요한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 그 사람들 공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캘린더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협업했을 때 의견을 조정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드보노 박사의 이제 6색깔 모자라는 이런 기법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의견 자체를 이제 뭐 카드를 써 가지고 빨간 카드, 노란 카드 뭐 이런 카드를 써 가지고 이 카드는 할 때는 내가 감정적인 내 이야기를 하겠다. 당신 감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주라. 내가 파란 카드를 들고 있을 때는 나는 논리적인 데이터만 얘기하겠다. 실증적으로 확정된 데이터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얘기하고 그 6가지 다양한 이제 그 의견들을 자기가 감정과 논리와 실증자를 분리해가지고 서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다. 교육을 시켜요. 이 하나의 협업의 스킬인데 우리 애가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 자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는 전부 다 협업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만 전부 알아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협업 자체를 가르치는 시간에 대부분은 많이 회사에서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창의력에 대해서 간단히 그것도 한번 스킬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창의력이 가능하냐면요. 창의력에 관련된 무슨 트리즈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안 해본 게 없네요. 뭐 자기개발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트리즈 뭐 간단히 설명드리는 그 스킬이니까 나중에. 요런 거 뭐냐면은 용기가 있는데 이게 산이에요. 강력한 산이에요. 강력한 산.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 재료를 딱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이 시험 재료가 이제 이 산에 의해서 얼마큼 부식되는가 정도를 알아봐야 돼요. 여기 이제 하나의 문제에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산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용기 자체가 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녹아버리니까 이게 첩정이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싶어요. 시험 재료로 용기를 받는 어디 뺏겨왔지? 아니, 용기 자체를 아예 이제 그 시험 재료를 동시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이 들어가 있을 때도 이 시험 재료가 동시에 하나가 되버리기 때문에 부식 정도를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 이제 안테나를 원래 이제 적진에 세워야 되는데 이 안테나가 눈 때문에 눈이 쌓이면은 부러져 버려요. 바람 불고 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눈이 쌓이더라도 이 그 봉이 지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품 주기, 선물 주기, 아이디어. 아무 손 안 들었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이 봉에다가 흠집을 내요. 흠집을 내다 보니까 눈이 여기 달아붙어가지고 눈이 얼음이 돼가지고 기둥을 다시 형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 자체가 이제 지탱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재밌는 문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배 갑판에다가 이렇게 차들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폭풍을 만나면 물이 쳐들어오잖아요. 물이 쳐들어오니까
한쪽으로 물이 이제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몰리면 이제 배가 더욱더 대비해지는 거죠. 요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좋을까요? 갑판에 구멍을 내버려가지고 물을 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막 양수기를 파내야 되죠. 물이 밑으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배의 중심이 물이 차면서 무게가 딱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배가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드리즈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삼성하고 LG의 그 홈바 있잖아요. 홈바, 양문형 냉장고에서 홈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요 홈바 자체가 이게 LG에서 이제 특허를 외국에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달았는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또 이거 냉장고를 개발해야 되니까 요거 자체를 살려니까 특허비 더 비싸고 아까우니까 이제 특허시 전문가를 또 불러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구성 요소 자체가 이게 2단계거든요. 요거 하나 있고 요거 거는 거 하나 있고 요소가 2개가 돼요. 이 요소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받침대를 아예 이 기존의 방식, 요 방식이었다면 요 링크를 없애버리고 이걸 더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내가지고 내자마자 바로 받침대로 바꿔버렸어요. 받침 지지되는 힘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그 과학 이렇게 기술적인 통합, 기술적인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들이 이제 트리즈 같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트리즈의 방식은 이제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서도 쓰이게 돼요.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냐면은 지금 피자예요. 피자를 나누는 방법인데 피자를 이제 두 사람이 하나씩 나눈다고 봅시다. 똑같이 피자 하나를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하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잖아요. 반으로 딱 자르면은 공평하죠. 제일 공평해요. 그런데 때로는 피자를 좋아하기 위해서 가지고 그 트러스트 피자 또는 이제 그 테두리에 치즈가 있는 피자라고 봅시다. 누구는 테두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는 그 안에 가운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자기 선호를 부딪히지 않고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운데가 더 많고 나머지 테두리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희소성이라는 것은 그 경제학에서는 모든 것을 수치화시키고 돈으로 환산시켰기 때문에 희소성을 기반으로 돈으로 환산시켰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인간의 욕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화적으로 됐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는 돈이 인간의 욕구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는 안정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번식과 안정, 생존에 대한 그 안정을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는 어떤 걸 뺏을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이 지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두 사람 친구들이 지내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또는 서로 원하는 부분을 서로 도와줌으로써 도리에 대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욕구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일본 아파트 단지에서 비행 청소년이 이제 맨날 그 아파트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뭐 음악 틀고 뭐 자기 좋아하는 뭐 아주 시끄러운 음악 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렇게 놀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나타났어요. 첫 번째, 경찰을 불러서 나가라고 한다. 근데 경찰이 맨날 오겠어요? 안 오죠. 두 번째, 경비원을 더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해결은 될 수 있겠죠. 대신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경비원하고 청소년들하고 또 한번 싸워야 되는 또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아파트의 방송시설이 있잖아요. 그 방송시설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버렸어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자기끼리 대화하고 큰 소리 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파트 교통편지 싹 그 공원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의 욕구 부분을, 그 친구들의 욕구 부분을 어떻게든 조정해가지고 공간을 점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사례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맞벌이 교수가 이제 있었어요. 맞벌이 교수가 이제 맨날 아침마다 이제 출근해야 되거든요, 교수가. 저 사람이 출근하는데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먼저 나가니까 애들이 맨날 이제 엄마 아빠 가지 말라고 떼쓰고 이제 엉엉 울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렇게 애 돌보는 아줌마를 뒀었거든요. 근데 애 돌보는 아줌마가 애들 보고 쟤들 저 엄마 아빠 빠빠이 하자 하면은 빠빠이 해야 되는데 애를 때를 쓰고 안 돼, 엄마 아빠가 더 좋아 하면서 이제 울지 가지 말라고 맨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교수들은 고민을 했어요. 아씨, 애들이 좋아할 만한 아줌마를 또 새로 구해야 되나? 지금 아줌마 참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줌마가 예전에는 딱 출근하기 전에 아줌마는 먼저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줌마한테 애를 넘기고 나서 교수들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빽빽빽 쓰고 울었어요. 이번엔 거꾸로 아줌마들을 밖에 대기시켜놓고 교수가 매몰차게 먼저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뒤에 아줌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엄마 아빠가 나가버려 해서 굉장히 그 당혹스럽고 불안한 상태가 됐는데 아줌마가 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아주 반가워진 거예요. 시간차를 약간 변형시켰을 때 애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버린 거죠. 여기 비즈니스 창의력이라는 저는 어쨌든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게 마케팅에 쓰는 말이거든요. 마케팅에 쓰는 뭐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거는 1cm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드릴이 아니고 1cm의 구멍을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는 것은 모든 파는 상품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거죠. 그 서비스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런 방향이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구 자체의 방향이 어디로 이제 맞춰져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 내에서 팀워크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뭉쳤을 때 훨씬 더 팀워크를 잘 갖춰줄 때 기업들이 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어가 뛰어나지 말고 특히 교육에 안에서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결과물을 낼 때 그것들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협업을 잘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원해요. 자기도 필요하거든요. 베네치아 이야기는 이건 분석인데.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하는 스킬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자기개발에 있어서 정보를 압축하는 법을 배웠어요. 평소에 대화 소통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전달,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압축적 전달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화책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화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축구할 때 이제 패스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패스를 하면은 왼쪽에는 마크가 있다는 정보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냥 패스로. 느린 패스는 주변에 적이 없다는 소리로 전달될 수도 있고, 나와가지고 이제 패스를 했을 때, 발 앞으로 이제 패스를 찼다면 이제 뒤쪽 공간이 없다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 하나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과의 소통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소통, 시간을 압축적으로 하는 소통, 그게 이제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라는 건 사실 그걸 가지는 건데,
그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기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기업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60초 타는 동안에 그 6초 안에서 그 상사에게 메시지를 딱 설명할 때가 필요한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할 때 세 가지의 기본 방식, 정보의 통합하고 협업하고 창의력, 그 창의력을 키우는데 그 창의력의 집중을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욕구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식은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단어에 집중을 안 합니다. 그 단어에 집중을 하면은 단어 자체에 매몰돼가지고 그 사람 단어에 계속 답변하게 돼요. 근데 그냥 끊임없이 듣는 거는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어떤 감정을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끊임없이 캐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들,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이 그것들이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긍정적인 단어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단어의 정보의 단어에서 나오는 감정적 정보를 우선 캐치를 하고 감정적으로 소통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메시지를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을 보면은 감정적인 언어예요.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프로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멋있게 이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확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뜻은 못 내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제가 우선은 정리를 하고요. 일단 질의응답 한번 받겠습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 좀 이상했던 부분,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 또 횡설했었던 부분, 횡설수설했던 부분 있으면 좀 지적을 해주세요. 그 초반에 그 이제 개인 이제 그 자기개발선 서적에서 강조하는 무한 긍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한 긍정은 이제 그 개인한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나요? 그건 잘 먹히면은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의 잘 안 먹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아침형 인간 한때 유행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침형 인간 잘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침형 인간, 예를 들어가 첫 번째 아침형 인간으로 한다면은 옛날에 우리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대체로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들은. 우리 일찍 잤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아침에 날 밝아지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뭘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밤에 좀 늦게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자고 내 집단들이 잤을 때 좀 늦게까지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역할 분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체질이 계속 유전적으로 늦게 자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속 유전되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70%라고 한다면은 꼭 30%의 이제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올빼미형 인간들이. 올빼미형 인간 보고 할 수 있다. 아침형 인간 되라고 하면 됩니까? 좌절만 당하지. 그리고 자기긍정이라는 게 왜 자기긍정, 그렇게 모든 걸 긍정해야 되죠? 왜 자기긍정 산업 자체가 미국 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있잖아요. 가스펠송 부르면서 자녀면서 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신 분 일어나시오, 변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운동들이 미국 경영계가 원래 이제 세계 경영계 주름 잡고 있으니까 미국 교회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피터들크가 그것을 이제 언지를 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간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시인에게 귀의하는 그 버릇을 이제 경영학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이 자기개발 산업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유행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자기 긍정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많이 내나요?
그렇게 열기가 차 있고 떠 있는 사람이 성과 낸 적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성과 내는 사람들은요, 차분하게 자기 일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왜? 눈에 잘 띄잖아요. 뭐 조용히 있는 자기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조용히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말 많고 나 성공했고 큰 돈 벌었고 뭐 잘 치겠고 한 사람들은 열심히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베스트셀러 책 특히 보면 그래요. 나는 뭐 1억을 벌었다, 10억을 몇십억을 벌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 사람들 책 한 3, 4년 전 책 찾아가지고 봐봐,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보세요. 내가 거의 다 망했어요. 거의 다 망했어. 큰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기업이 성공한 거고, 그 사람들이 보면 꼭 인간식을 보면은 정말 짜증나는 게 맨날 뭐 나는 성실해서 성공했대요. 남들보다 덜 자고 덜 일어나서 성공했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시대는 보여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공한 걸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자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비즈니스 이 맥락을 쭉 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해왔을 뿐이에요. 늘 그렇게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대가 맞은 거예요. 문대가. 그러면서 사업이 확 갔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 자기 부정을 동시에 했을 때, 즉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긍정의 상태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난 진짜 컴플렉스 많았어요. 키 작잖아요. 배 나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인간적으로.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빠리빠리한 애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여자들한테 가서도 첫 미팅 때도 뭐 그랬고 뭐 하여간 제가 거기 여자친구를 명면이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신중하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생각이 많은 거야. 생각이 많으니까 몸이 빨리 안 움직였을 뿐이지. 뭐 키가 작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와서 뭐 다리 관절 수술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그냥 컴플렉스로 있던 늘 부족하던 내가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도 괜찮네. 인류 역사상에서는 뭐 정상이잖아. 이 정도면은 맨날 음란한 것도 정상이고. 그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허용해주고 놔주는 순간에 그때는 이제 정말 자기 긍정, 내가 이제 살아도 되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그 변화를 했어요. 느끼려고. 그 변화니 그때부터 여자를 사귀어도 그때부터 여자가 잘생겨지더라고. 왜? 그전에 가면 여자한테 쭈삣쭈삣하고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뭔가 자꾸 뭐 드러내려고 하고 약점이 있으면은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든 이만한 척부도 이렇게 하고 뭐 키 큰 척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이제 뭐 괜찮다 뭐 어떠냐 그런 식으로 뭐 차이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내가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판단하거든요. 그때 저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키도 작은 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게으른 게 전혀 안 게으른 척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 뭔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자기 약점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지 않는가 그런 이제 느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비즈니스에는 사실 또 그런 거 많습니다. 협상하고 이럴 때 협상의 법칙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법칙의 책들을 쭉 한번 보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줄 때, 그때 상대방이 나를 두렵게 여기고, 그러면서 협상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긍정은 자기 부정을 허용할 때 긍정이 오를 수가 있지, 무조건 긍정하라 하고 해가지고 긍정에는 그렇게 오르면 정신병이 정신입니다. 그 아까 전에 자기 개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대개는 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문제인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또는 뭐가 적성에 맞는지 또는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해야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사실적 딜레마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여러분 나이에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정말 진정하는 게 좋다, 이 좋아하는 것을 평생의 작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행운인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사실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주변에서 많이 떠드니까.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것을 내가 꼭 가져야 되는가 자체에 대해서 한번 허용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꼭 좋아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좋아하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호의 그 어떤 과목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요. 그것을 해서 내가 나 스스로의 도덕심, 나 스스로의 어떤 그 의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한 발 놓았을 때,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찾는 게 노력해서, 저는 무리하게 노력해서 찾는 것보다는 하루의 시간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어디가 내게 그나마 몰입을 할 때, 뭐 어떤 게 몰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몰입할 때, 언제가 몰입할 때, 그때를 여러 단계를 찾아보고, 거기서 한번 이게 과연 좀 밀고 나갔을 때 괜찮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가깝게 말을 들어보세요. 가깝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 중에서는 돈을 위한 전문가들도 있고, 그걸 가르치는데 굉장히 돈을 받기 대가를 원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우리가 선을 잘 타고 들어가면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그 상태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다른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책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한의학 책이든 무슨 책이든 그 대중서적들을 보면은, 그런 책들은 한 10권에서 딱 20권 맞으면은, 한 분야에서 읽어버리면은, 그 이상의 깊이가 없어요. 한 분야 자체를 여러분들이 10권 책만 읽어버리면 그 안에서 그 어떤 세계의 깊이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더 파고 들어가 보기 전에 전문가들을 한번, 그쪽의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물어보고 그것을 답변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개를 시도를 하세요. 짧은 시간은 많지 않은 걸 알지만은 인생은 길거든요. 한 8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나처럼 이제 40세 돼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일은 안 있습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거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타적인 인간과 이기적인 인간을 얘기했을 때, 이타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을 만났을 때 성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타적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적인 이야기 약간 내보면은 이탈리아의 라졸리티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거울 유런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되게 이제 히트를 치고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도 이제 심리학에서 말씀을 거울 유런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뚜껑을 만졌다가 아뜨라는 행동을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보는 순간에 그 감정이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처럼 따라하는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시뮬레이션을 딱 하면서 나도 불쾌해지는 거죠. 공감지능이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도 하는데, 그런 공감지능에 작동하는 정도에 있어가지고 그 불쾌감을 일으키거든요.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 고통이 나를 괴롭히는 정도가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수치가 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수치가 절대적으로 낮으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이제 상대방이 압도하고 했을 때, 또는 이제 상대방이 뭔가 나의 행위를 해서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불쾌감이 굉장히 전해지는 정도가 굉장히 나한테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의치가 나, 나는. 니 아프냐? 니 아프냐? 나는 안 아프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공감이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불편해가 하루 종일 불편한 거야, 하루 종일. 계속 마음을 괴롭혀요. 이런 사람들은 이타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냐면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낮춰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그 행동이 대체로 자신의 손실을 약간은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타적인 행위로 되는 거죠. 이거는 감정기제에 가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분비, 거기에 대한 반응의 그 신경전달 물질의 양, 그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들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정신병적인 약물 이런 거를 통해서 특별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거의 이타적인 인간은 대체로 끝까지 이타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타적인 성향 때문에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발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싶지만은 그 자체는 되게 헛된 일일 수 있다. 나중에 가봐.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진짜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이거 천성이다. 이기적인 인간이 돼서 뭐야? 이기적인 인간이 됐는데 나의 이기성으로 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억만금을 줘도 뭐 어떻게 마음이 불편한 걸. 나는 천성이 뭐 이기는 사람이 이미 글러 먹었다. 인정하자. 대신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능을 키우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아까 지나신 이야기에서 야한 이야기를 뭐 물어봐요. 그게 더 재밌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교수님은요 자기 개발 하시는데 뭐 하세요? 아니 저런 그 촌철살인적인 질문을 하다니 불쌍해요. 할 일이 책을 좋아하니까 쉬는 시간마다 책 읽거나 만화책 보거나 그렇게 합니다. 만화책을 참 좋아하는데 나 진짜 만화책을 많이 좋아해요. 만화책 엄청나게 좋아하다 보니까 만화책 보는 시간만 내가 투자해서 아마 세계적인 착하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만화책을 좋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나는 만화책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보면. 근데 나는 만화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드러내보도 못하잖아요. 나 만화방 가서 만화 본다 이런 얘기 못하잖아. 되게 쪽팔렸었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화책을 좋아하는 건 만화책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만화책이 많이 보면은 뭐 난 위험 만화는 싫어하는데 성장 만화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릴 때 뭐 축구를 못하는 애들이 이제 뭐 가면서 축구를 잘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형식을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스스로를 아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됐죠. 아 나는 사람이 모르던 사람이 알아나가고 그 사람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실력이 닦이고 성장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만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난 전생이구나.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커나가는 이야기를 푹 빠지는 것에서 뭐 그래 부끄럽나요? 만화도 열심히 보자. 그래서 마누라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하는 일 안 하고 말하고. 이 긍정사회 이전에 인간이 원래 게으르고 음란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게 이제 근대적 인간을 정상적인 상태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간이 게으르고 음란해 보이는 거지. 그건 그냥 시각의 문제 아닐까요? 인고 맞아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게 옳다고 우리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 전에 인간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정상적인. 해결책 요구를 여러 가지 들어주는데 그런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심리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 자기개발이라는 게 근대 이후에 뭐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차이 때문에 워낙 기울어져 있으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는 자본 입맛에 맞게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어떤 개인적인 잠깐의 심리 치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뭐 승진 시험이라도 쳐야 되고 뭐 영어 시험도 계속 쳐야 될 거고 그런 식의 요구되는 그런 자기 개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약간의 심리적인 치유만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치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 일단은 쓰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냥 단순 명료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하나이니까 이런 걸 해볼까. 스웨덴하고 일본이 노동자 1인당 기계가 제일 자동화 기계 제일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꾸로 말하면 생산력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생산력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스웨덴이나 이게 이제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종신고용이 형태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해고가 됐을 때 사회적 기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재교육 시스템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필요하든 뭐든 간에 새로운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변화해야 된다, 산업에서. 그러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요. 왜? 회사가 나를 아주 챙겨줄 것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큰 부담 없이 따라가면서 자기가 거기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딱 도입하면은 특히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 도입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길길이 날뛰죠.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 들어오는 것은 해고를 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쌍용자동차처럼 나와가지고 스웨덴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이런 것처럼 이제 재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들은 나오면은 뭐 1년, 2년씩 교육을 받으면서 월급 수준이 어느 정도 80%, 7%까지 나오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기업에 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몰락이에요, 몰락. 근데 회사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럼 전부 다 해고를 생산 인원을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영에서는 마치 그 하나의 그 좋은 법칙처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그 정의가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격렬하게 일단 저항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결국 노동자는 자본가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신뢰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높은 생산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철학적 기준을 가지게 되면은 새로운 자기 개발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나에 대한 압박보다는 내가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된 점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 이제 구조적인 부분은 약간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구조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이 난 노동자니까 기업시키는 데가 해야 된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거는 사실은 이제 현지국 예를 좀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17%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한 10몇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그 10몇 %의 이제 정부 노사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하자 하면은 전 노동자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법칙 같은 그런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10몇 % 조정률 가지고는 뭐 정부하고 정부가 상대도 안 해줄 분들은 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사회적 힘은 누가 만들었냐면 국민이 만들거든요. 그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물결이 이제 이 생협, 아이프 생협 같이 하나의 조합 운동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조합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합에서 조직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세계의 경제 위기에서 별로 흔들리지 않고 그 이탈리아가 국가 위기라든 그 볼로냐 지역은 4만 달러의 거기 그 GDP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조합 조직률,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이런 조합에서 만약에 조직률이 우리나라가 10% 15%만 되더라도 아마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학대, 노동강도를 높이는 일에는 훨씬 더 좀 저항력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활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강의도 나오고 뭐 모임이 있거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가지고는 사회를 좀 해가지고 조합을 여러분들의 자기의 조합을 좀 만들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투표도 좀 잘해주셔야 돼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좀 방벽,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을 또 만드는 활동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기업이 해야 되는 이제 교육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좀 문제점인지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 이직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져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해요. 스웨덴이 1930년대 스웨덴이 대타협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이제 그때 30년대는 그 러시아 혁명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참 무능력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어쨌든 사회를 변형시키려는 이제 혁명을 하려는 힘은 굉장히 강했고 노동자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1930년대에 굉장히 그 스웨덴도 안 좋았어요. 근데 스웨덴에서도 그때 그 자본가들은 그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 주고 재기업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돈 받으니까 기업에서 싼 임금에 자꾸 부려먹고 싶은데 얘들이 돈을 받고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은 얘들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언제나 그걸 반대를 했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실업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고용보험에서 만약에
회사에 나왔을 때 잘렸을 때 나오는 이제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이제 노동자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리고 아주 현명한 정부가 있었어요. 그 정부가 이제 무능하게 그냥 맨날 그 사회주의나 떠들고 있고 뭐 자본주의 탄압이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파시즘으로 안 가고 그걸 중재를 시켰거든요. 중재를 시킴으로써 하나의 도약, 타협을 통해 가지고 도약을 만들어냈죠. 노동자들은 안정된 수입이 되고 그 노동자의 안정된 수입이 다시 대기업의 물건을 사주기 시작한 겁니다. 포도주의가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성공한 거거든요. 노동자에게 많은 급여가 가니까 그 급여들은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상품사한테 쓰잖아요. 그렇게 경기가 선순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게 꺾인 거거든요. 미국에 시작돼가 신자유주의가 퍼지고 영국에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지금 넘어왔죠. 근데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은 결국은 자기 살 뜯어먹고 가는 건데 여전히 자기 특권적인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옛날에 스웨덴 1930년대 이전의 발렌베리 가문들이 하던 행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더 빈곤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들의 단견이 아주 짧은 눈에서 그렇지만 개별 기업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본가 계급이라는 어떤 특정 형식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들도 자기들끼리 내가 먼저 퍼주질 못하거든요. 내가 이 노동자들에게 먼저 퍼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돈이 들고 비용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보답을 해주면 다행인데 보답을 안 해주고 먼저 내가 선제 투자를 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모아놓은 정보 가지고 나를 공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먼저 내가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걸 시작하게 강제를 하려면은 이제 정부라든지 정치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활동들이 필요한 겁니다. 크게 사회적 활동 안 해도 되니까 투표라도